이사를 왔다며 이웃집에 인사를 하고 있는 엄마와 아들 아키라. 基本的には2人でおり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두 식구가 전부라던 이들은 캐리어 가방을 조심조심 옮깁니다. 그리고 가방을 여는데 大丈夫か？暑かった？いえ。 그날 저녁 모두가 모인 식탁에서 엄마는 이곳에서 살아가기 위한 규칙 몇 개를 설명합니다. まずね、大きい声で騒がない。 다음날 엄마가 출근을 하자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건 온전히 아키라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장을 보는 것부터 요리를 하는 것까지 말이죠. 한편 아키라는 학교에 갈 나이가 지났지만 학교조차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옥편을 뒤지며 간신히 글자를 익히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어 했던 건 아키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쿄코 역시 학교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学校行ったって面白くないよ。 그 사이 엄마에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결혼을 하면 안정적으로 다시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설레는 듯한 엄마. 그런데 다음날 엄마는 짧은 편지와 약간의 돈만을 남기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만큼 아키라가 해야 할 일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공과금을 납부하기 위해 들른 편의점에서 좀도둑으로 몰리는 일까지 생기는 아키라. さっきまであそこで漫画読んでた子が入れてったんだと思います。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고 엄마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각자의 선물을 가져오고 손수 머리도 잘라주는 엄마. 時間の匂い？ 선물을 받아서인지 간만에 돌아온 엄마 덕분인지 오랜만에 이들 형제는 즐거운 듯 보이죠. 그런데 머리를 잘라주자마자 다시 짐을 싸기 시작하는 그녀. 그리고는 でもね、クリスマスには帰ってくるからね。 엄마의 짐을 옮겨주던 아키라는 저녁을 먹기 위해 엄마와 패스트푸드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학교 이야기를 꺼내는데 いいじゃん、別に行かなくたって。学校なんか出てなくたって偉くなった人いっぱいいるでしょ。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훌쩍 떠나버린 엄마. 그리고 아이들은 다시 이렇게 남게 됩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크리스마스. 엄마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아키라는 동생들을 위해 케이크를 사고자 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쌌는지 그는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추위와 사투를 벌여야 했죠. 그리고 다음날 약속했던 크리스마스까지 엄마가 돌아오지 않자 아키라는 엄마가 일했던 매장으로 전화를 거는데 申し訳ありません。福島は先月いっぱいで退職しておりますが、 설이 되어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고 아키라는 도움을 받았던 편의점 직원한테 글씨 쓰는 걸 부탁합니다. 마치 엄마가 이들의 세뱃돈을 챙겨준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은 엄마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는 듯합니다. 매일 저녁 오지도 않을 엄마를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하죠. 한편 아키라는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다 친구가 몇 명 생긴 듯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었고 아키라에게도 도둑질할 것을 강요하기도 하죠. 이를 거부하자 친구들은 아키라를 멀리하게 됩니다. 아키라가 보내는 화해의 제스처에도 이들은 완전히 거리감을 만들 뿐이었죠. 어느덧 엄마가 주고 간 돈도 떨어져 갑니다. 今いくつだ？ 이에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자 하지만 アルバイトね、16歳からじゃないと始められないんだ。 점점 상황이 악화된 이들은 수돗물까지 주변 공원에서 길어와야 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돌아온다던 엄마는 소식도 없고 이들을 도와줄 가족도 친척도 없는 상황. 과연 아키라와 그의 형제들은 이 다음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을까요? 이 작품은 가족을 소재로 다루는 영화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의 많은 영화 중에서도
가장 정적이고 가장 느릿하게 흘러가는 작품이기도 하죠. 하지만 느린 전개와는 달리 영화의 소재 자체는 꽤나 자극적입니다. 1988년에 일어난 스가모 어린이 방치 사건이라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이죠. 장남이 셋째를 때려 죽인 뒤 매장한 실제 사건과 다르게 흘러간 영화는 사건의 비극성보다 그들의 삶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을 돌볼 보호자가 없는 상황 속 여전히 어린 나이의 장남이 동생 셋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장남 아키라 역시 여전히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의 소년에 불과했고 어머니가 남겨놓은 돈마저 바닥나며 이들은 점점 극한의 상황에 몰리기 때문이죠. 영화는 이들이 벌이는 삶의 투쟁을 조용하고 차분한 시선으로 담습니다. 어떤 인물에게 과도한 감정이입을 하거나 쓸데없는 서사를 만드는 장면은 없고 이들이 살아내고 있는 하루하루를 가감없이 화면으로 옮겨낼 뿐이었죠. 이는 영화 감독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으로도 활약하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특유의 작품이 담긴 연출이자 관객들의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열어둔 방법이었습니다. 최대한 슬픔과 감정을 절제하며 관객들로 하여금 영화가 만들어낸 슬픈 분위기에 능동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했죠. 그래서 영화는 차분하고 느리게 영상을 담아냈지만 관객들에겐 모든 장면과 대사들이 거친 파도처럼 밀어닥치는 듯 했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작품마다 다양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아이들을 방치한 엄마와 버려진 아이 넷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방치된 아이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흐를 수는 없었습니다. 장남 아키라가 어른스럽고 생활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성인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는 나이. 그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 부분이 드러날 때마다 아이들의 삶은 더 크게 요동칩니다. 엄마가 사라진 식탁에는 매번 냉동 음식 또는 인스턴트 식품이 올라올 뿐이었고 엄마의 울타리가 사라진 아키라에겐 여러 범죄의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혹을 뿌리치자 친구들은 아키라에게 등을 돌렸고 또 다른 문제들이 이들을 집어삼키며 결코 이들이 행복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엄마가 있던 시절의 이들의 삶 역시 평탄했던 건 아닙니다. 식구 수를 속이기 위해 캐리어 속에 들어간 채 이사를 해야 했고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모든 문제는 아이를 제대로 돌볼 생각이 없던 부모로부터 기인했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어떤 애정도 가지지 못했던 부모는 이들의 삶이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질 때까지 어떤 안전장치도 되어주지 못했죠. 그래서 아이들의 불행은 우연이나 충동적인 사고라기보다 필연적으로 발생할 예고된 재난에 가까웠습니다. 그 불행 속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꿈틀대던 아이들의 투쟁이야말로 이 영화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던 그래서 더 애처로웠던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울하게 흘러가던 영화는 결국 더 큰 사건과 마주해야 했고 충격적인 마무리로 그 막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작품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특유의 분위기를 잘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등장인물의 간접적인 심리 묘사에서부터 각자가 꿈꾸는 이상향을 상징하는 소재의 등장, 그리고 가장 큰 비극을 앞두고 맞이한 작은 행복까지. 고레에다 감독 특유의 작품을 아시는 분들께는 낯설지 않은 전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유난히도 서늘한 시선으로 등장인물들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가족애를 잃어가던 구성원이 마음을 고쳐먹는 장면이나
가족이라는 구성원의 힘으로 다시 뭉치게 되는 감독의 다른 작품들과 달리 이들의 엄마는 끝끝내 가족의 소중함을 제대로 느끼는데 실패하기 때문이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걸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선행돼야 할 자신의 아이 돌보기를 등한시한 만큼 더 이상 그녀에게 따뜻한 시선을 던지는 사람은 없었을 테죠. 즉, 불행의 원인은 그대로 보여주지만 해결 과정은 생략함으로써 보는 관객들에게 의도적인 불편함, 그리고 영화보다 더 잔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죠. 부모의 방치에도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피어나던 4명의 아이, 그리고 이들을 버려두고 떠난 철부지 엄마의 이야기를 다뤘던 비극적인 영화 아무도 모른다였습니다.